제가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아주 좋은 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마인드 차이가 있는 게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여러분들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적응하려고 그러잖아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하고 이러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 질서를 바꿔버리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정치가 점점 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유럽에서 유럽의회에서 우파냐 좌파냐, 마크롱이냐 르펜이냐 뭐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 환경 변화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경제를 잘하려면 정치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6월 18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에서 시작하면서 정치가 경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취지에 가장 잘 맞게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더 좋은 말씀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점장님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장 기자님이 워낙 취재도 열심히 하시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방송하면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너무 취재 어떻게 해요. 하세요? 아니, 취재 열심히라는 저는 게 늘 어떻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 3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장성철 소장님 만나가지고 먹고 살아요. 예, 예, 여러 군데에 제가 이렇게 그 세트로 끼워 팔기 비슷하게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끼워서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약간 대타로 이승엽 선수를 모셨어요.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장 기자님. 네. 네. 정치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지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수파에도 참 이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보수파 아니세요? 아니시구나. 저요? 저 보수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보수파는 장성철 소장님이시고 네. 저는 진보 좌파. 진보 좌파. 기대됩니다. 보수우파 대 진보 좌파. 이전까지 살짝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확실하게 딱 이제. 아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는 뭐예요? 대결이. 본인은 얼굴 천재라고만 주장하시고 성향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파 우파가 무슨 의견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오늘 바로 전에 국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휴진하고 그러면 다 잡아넣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야, 진짜 걱정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 정부 이러한 프레임에 딱 갇히게 생겼어요. 문제 제기는 잘했죠. 의대 정원 확대해야죠.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의사분들도 많이 고생한다. 레지던트 뭐 인턴 뭐 며칠 동안 밤잠도 못 자고 막 일을 한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부족한 줄 알잖아요. 그리고 지방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기반부터가 뭉개지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맞는 방향 같은데 그걸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능력 있는 정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문제의 화두는 던져놨는데 해결 방안은 없어. 정했으니까 따라오라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안 따라와? 그러면 면허 취소, 구속 수사 뭐 이러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통치 방식과 행위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걱정이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연로하시거든요. 병원 꼭 한 달에 2-3번씩 가셔야 되는데 정말 긴급한 일이 벌어져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까 봐 너무 걱정되고 저 스스로도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고 다녀요. 괜히 사고 났다가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 잘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문제 해결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전공의들, 의대 교수들 만나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만나서 직접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수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이지만 이거는 간곡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그 거리두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 맞다니까요, 그게. 아니 실제로 그 보수적 관점에서도 옳지 않죠. 보수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를 좀
이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2,000명 이게 아니라 지금 왜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그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보수적 대안이고, 진보의 대안은 그러지 말고 큰 틀에서, 그러니까 연금과 관련해서도 구조개혁부터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쭉 맞춰 나가는, 이렇게 프로세스 자체가 좀 다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을 보수적 방법이다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의사들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자고 했을 때 그때 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전혀 다른 국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대 정원 필요한데 몇 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당장 2,000명을 늘린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늘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학교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의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 학생들을 수련시켜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뭐 문과대학이나 뭐 법과대학 이런 데처럼 책상하고 의자만 선생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험실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고 기자재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건 다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시스템부터 갖추고 그 다음에 학생을 받고 그리고 길러내서 종국에는 사실은 필수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특히 이제 뭐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산부인과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세종인가요? 충청도에서는 마지막 그 소아과 의사마저도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아픈 우리 아이들 누가 돌볼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 고집대로 모든 전국을 운영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 경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럼 합리적 대안이 뭔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수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책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의사들도 뭐 그러니까 거의 뭐 묻고 떠블루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만 고조되는 양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도처의 싸움판만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은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또 의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권력자들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주치의들 많이 있잖아요. 본인은 의료 공백이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제 친한 분이 병원에 갔는데 정말 진료받고 수술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레지던트도 없고 의사들도 없고 하니까 너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도 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도 분명히 좀 의대 정원 확대 이미 대입학 정원에 이미 발표가 됐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좀 받아들이시고 좀 내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의사는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위험한 수단과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그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문재인 정부 때 그 안대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하여튼 의대 정원이 그 뭐 300명, 400명, 500명 요 정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용감하게 자 얼마 부족해? 2,000명이요. 그래? 순차적으로는 어려우니까 2,000명 확 한꺼번에 해. 내가 책임질게. 여러 가지 해결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러고. 여러 가지 해결 빠르게 프로세스는 가 하신 거죠? 내가 책임지고 잘 할게. 이랬으면 되는데 던져만 놓고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하게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진보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보라기보다는 민주당. 민주당.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의제 자체는 진보 의제를 설정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워낙 큰 정당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해관계가 저는 진보 아주 왼쪽 진보부터 뭐 개혁 보수까지 포괄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관료 출신이거나 뭐 법조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뭐 의제는 진보적이지만 정치의 내용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정원 정해졌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석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의사들과 뭐 국민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의사분들 빨리 복귀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그거의 탈출과 명분 마련은 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의대생 전공의 학업 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의사분들도 좀 고집을 꺾으시고 일단은 좀 환자들 곁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비판을 하셨지만 어쨌든 뭐 좀 잘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대통령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의사분들은 나쁜 것 같아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돌아오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진짜. 저 방금 전에 저도 병원 갔다 왔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약 타러 가거든요. 근데 그 개업이 분이 혹시 뭐 의료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안 해가지고 약을 타러 갔거든요. 이 약 없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에 불안감 느끼는 분들 많으니까 제발 환자들 곁으로, 일반 국민들 옆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이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하고 진보 진영에서 의사 정원 늘리라는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국면에서는 그다지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사가 이기냐 의사가 이기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워낙 의사 정원 확대를 해야 되고 지역의 의사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공립으로 그 의대를 실제로 신설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제들이 관철될 때까지 아마 이제 보복위 안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안 받겠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이것은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 의사 정원을 확대해서 합리적으로 확장을 했더라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는 좀 민주당을 좀 지켜보는 것 같고 실제로 그 결정이 된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기조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어쨌든 두 분 다 동일하게 그래도 의사 정원 확대한 상태에서 뭔가 잘 매듭이 지어지고 네. 이제 장 기자님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동안 민주당이나 진보 예. 진영에서 얘기했던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예. 공공의대 같은 것들 추가로 더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이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000명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사가 늘어날 거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의사 증원 확대했는데 성형외과, 피부과 뭐 이런 쪽만 늘어나면 결국 이게 의사 정원 확대의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가 공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지역을 뭐 한 3년이든 몇 년이든 뭐 의무적으로 활동하도록 의무 공부 기간을 두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몇 명 늘어나느냐 이런 내용적 접근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묻고 더블로 가식으로 2,000명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내 말 안 들어? 그럼 다 엄정 대처해. 엄정 대처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의 방식은 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독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사회적인 갈등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회피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의사 정원 확대해야죠. 근데 의사들 반발하니까 알았어 미안 안 할게. 건강보험 개혁해야죠. 그런데 각 뭐 국민들이나 이해관계 대상자들이 반발하니까 알았어 그럼 안 할게 이랬거든요. 문재인 정권은 안 할게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인 갈등이 잠재됐고 그 다음 정권에 많은 뭐 부담감과 책임감을 넘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개혁지체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6,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무려 1,7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5개월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시민혁명에 나섰던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개혁 현안들을 지체 없이 추진하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따박따박 하지 못했다.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2기 촛불 정부가 다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제도적 개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보수우파 패널들은 무슨 소리야라고 판단하시겠지만 다수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장군멍군이 그냥 두 분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근데 내용 비슷해요. 네. 하여튼 개혁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개혁해야죠. 예, 네. 해야죠. 네. 별로 정리하고 두 분이 오시니까 지금 큰일이 많이 터져가지고 왜요? 지금 여쭤볼 게 많이 그래요? 생겨서. 또 뭔 일 터졌대요? 오늘 또 러시아의 푸틴이 저녁 때 북한에 간다고 했는데 또 DMZ에서는 군사분 계선을 북한군이 넘어왔다는 보고가 나오고 또 무슨 지뢰가 터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의료 문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딱 동의가 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거칠고 터프하고 네, 그렇게 딱 무능력해요. 그러지만 잘 마무리해서 구조개혁까지 가자. 네, 그럼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푸틴 대통령 방북,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유사시에 자동 군사 개입, 그래서 북러 군사동맹 시절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1961년도 그때 맺었던, 그러니까 북한이랑 한국이랑 전쟁을 하면 소련이 뭐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그런 조약을 맺었었잖아요. 네네. 이번엔 러시아가 그런 조약을 맺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정말 한반도에 크나큰 영향뿐만이 아니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까지도 위협받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 뭐 우리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가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상황까지 갈 것이냐.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하는데 이러한 빌미도 솔직히 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자초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는 북한? 평양 방문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외교 정책이었는데 지금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은 미국과 일본과 제일 친하게 지내자.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느냐.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장 기자님 보세요. 뭐 말씀하신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놓였을까라는 의문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는 그 계속 이어달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5년 재임하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못해요. 다음 정부의 과제를 남겨두고 떠나는 거거든요. 내가 맡은 5년 동안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진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끊어버리고 한 라인도 없애버리고 심지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물풍선 이후로. 그러니까 극단적 대립 상태로 가는 가운데 이제 푸틴이 사실상 24년 만에 평양을 가는 것이고 9개월 만에 두 정상이 새로 만나게 되는 건데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의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미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이면 북한과 러시아는 혈맹으로 간다라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극단적 대립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반에 등거리 외교로 미국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다자 외교를 늘 중심적으로 했었잖아요. 아주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우호적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이제 경원시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손을 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면 여전히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한반도 운전자로는 다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와서 오늘 이제 한중 안보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또 얘기를 한다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럼 그래 우리 뭐 그동안에 소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한중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북러 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할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북중러 대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는 더 강화될 텐데 여기에서 새로운 모멘텀 뭐가 있겠냐. 결국 우리가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인 군사회담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나와야 된다. 필요하면 김정은 위원장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북한군 계속 넘어오죠. 오늘 뭐 DMZ에서 지뢰 밟아서 사고도 발생을 했다는 거고 이게 몇 차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서해에서 연평도에서 최소한 뭐 그 꽃게잡이 철이기 때문에 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불안한 징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을 좀 내리는 차원에서라도 즉각적인 회담 제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상회담 제의를 지금 하자? 네. 아, 네. 여러분 지금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스튜디오를 침탈해서요. 불법적으로 막 점거하고 있어서 장 소장님하고 장 기자님이 계속 제가 한 마리 고통받고 잡았습니다. 계신데 계속 잡고 계시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도 보이면 좀 잡아주세요. 아, 남북 관계가 우선인데 그걸 소홀히 한 거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맞죠.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 정권 중반기 이후에 대화의 문을 닫아놨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대북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남북회담은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보수 정권이라고 타도 김정은 북진 통일 이것만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화 협력 부분은 예전에 뭐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끊임없이 계속 시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소외된 것은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강경론과 어쨌든 대화와 협력을 하기 위한 이 투트랙의 노선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초기에 외교를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아요? 그때 또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시절이 있었고 그럼요. 북한하고의 통일론도 또 어떻게 보면 공론화를 많이 시켰었고 뭐 물론 후기에 약간 뭐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정권이 계속 해왔던 집권 초기에 외교적인 모습을 안 보였죠. 뭐냐면 4강대국에 특사를 보냈어요. 대통령 특사를 보내서. 이전에. 네. 네네. 저도 이제 중국에 특사 단원으로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정권이 이렇게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 특사를 파견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번 정권의 외교의 기본적인 방침을 처음부터 정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중국과 일본이 북한 편을 일방적으로 들면 어떡할 거냐고요. 미국과 일본이랑 같이 그냥 대항을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등거리 외교라든지 아니면 다자 외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또 북일 간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 바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북한과 만나고 중국도 북한과 만나고 중국도 북한과 만나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외교를 하겠다. 소위 얘기하는 가치 외교라는 것인데요. 가치 외교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치 외교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국익 중심으로, 아니 미국도 가치 외교보다는 자국 외교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이 더 우선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가치 외교를 하는 것이냐?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두 손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비판하고 몰아붙일 때도 있지만 한 손으로는 반드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게 외교의 기본 원칙인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제목이 정치가 경제다라는 건데 사실 평화가 경제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평화 정착과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나쁜 것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지혜롭게 외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아주 극단적인 외교 노선이기 때문에 보수 일반에서도 비판이 많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북방 외교 굉장히 노태우 정부 때 그렇죠. 네.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서로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갈라져서 싸운 지 굉장히 오래됐고 평화를 정착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그 주요 과제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한 것도 보수 정권 때 일어난 그렇습니다. 일이고 30년, 뭐 예. 러시아하고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다시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서. 김태우 제1차장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호 차장이 지금 그 외교안보 쪽에 네, 1차장이죠. 네, 안보실. 수장이라고 할 수 그 있죠. 모든 거를 좌지우지한다고 정책 볼수 컨트롤 있는데. 타워라고 할 수 있죠. 그 최근에 제가 얘기 들은 게 그분이 10년 동안 쓴 논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없대요. 그냥 미국과 일본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주의적인 외교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핵심 부서의 장으로 있다라는 게 현재 윤석열 정권의 외교 방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 소장님의 이런 판단에 적극 찬동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셨으면 대한민국의 합의라고 할 수 평화가 있습니다. 옵니다. 컨센서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 문제. 푸틴의 방북은 우리나라가 정말 경계하고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교 노선을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예, 국회 이야기인데 국회 이제 문호동 무임금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어쨌든 국회 원구성이 출석 안 되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석을 하고 상임위 활동하고 법률안 만드는 것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민원인 만나고 현장 방문하고 뭐 그 지역 민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도 국회의원 할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서영교 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는 그럼 예전에 그러면 국회 안 나올 때 아니 꼭 돈 주지 말자 이런 생각 아닐 거고 국민들이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분노하는 것은 왜 원구성 빨리 안 하고 뭐 할 일 많다고 맨날 그러면서 왜 이거 빨리 진행이 안 되냐 왜 국회가 시작도 못하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투표했는데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 원 구성 협상은 대략 40일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이번엔 늦은 게 아니다. 아직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결정해 놓은 방침을 국민의힘 너희들은 총선에서 이번에 졌으니까 따라와. 우리가 다수당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법의 합의 협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상임위원회 배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배분은 뭐 그렇게 11대 7 그거는 사무처에서 이렇게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의석수 몇 석이면은 이렇게 막 소수점 단위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줘요. 그건 이제 민주당이 뭐 원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법사위도 가져가고 운영위도 가져가고 막 그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추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관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국회도 못 열고 그래서 21대 김진표 그 후반기 의장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바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행정과 관련해서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는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석유 사태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거 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일단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서 11대 7
이 구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다린다는 건데 방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걸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입법도 하고 오늘 그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3법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거 무효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의제가 또다시 또 헌재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런 게 계속 그 공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이제 의사 파업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항상 후순위로 밀리냐 이런 답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느라고 실제로 챙겨야 될 민생 현안들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이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우원식 의장은 6월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상임위 배분 결정을 짓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뭐 18개를 다 할지 아니면은 18개는 불가해요. 왜냐하면 정보위, 국회 정보위는 여야 합의로 하도록 국회법에 그러니까 의장이 직권 배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 중에서 정보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민주당이 하게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그래도 들어와라라고 할지 근데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태도로 보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쟁점이 됐던 게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법사위가 제일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법사위를 놓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도 했었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특검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들을 빨리 처리하려면 법사위를 빨리 가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제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야당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뭐 방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 논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야권에서 단독으로 법사위 열고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상임위가 한 뭐 여당, 야당으로만 개최가 되면 이건 파행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갖고 있으니까 상임위도 열 수 있고 본회의도 열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옳고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상임위 여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최상병 특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고 통과되어야 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특검 가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당 그리고 야당 의원들만 모여서 한다고 하면 그냥 당내에 정책위에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부 여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법률안 개정 같은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대화 타협 협의해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때 예를 들면은 뭐 사단장이라든지 사령관 다 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박정훈, 뭐 임성근 전 사단장 이런 분들 나간다고 하면은 무슨 돌발 행동과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특검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 출석해가지고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거 대통령과 관계없다는 건 나 진짜 국민 앞에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진짜 이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엮이다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 그리고 본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여당에서 못 나가게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도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구인영장 이런 거 발부해서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안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뭐 임성근 사단장, 그 다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은 작년에 그 KBS 사사건 건에 20분 정도 출연했다가 징계받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인터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처음 그 대국민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나와서 주요 증언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신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하고 대외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마주서는 것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차원에서 보면 저는 국민적 관심은 50 청문회만큼 뜨거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로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했는데 경로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단계로 갔다가 통화한 사실 없다고 국회 상임위에서 출석해서 말했지만 통화 기록이 나왔고, 그것도 8월 2일에는 무려 3차례, 그리고 8월 8일에 한 차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무슨 일로 그 중요한 타이밍에 통화를 한 거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적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그게 해소되는 날이 아마 21일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조롱이나 비판을 받을 질문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희석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난다. 민주당은 청문회 준비를 꼼꼼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21일 날 있을 청문회가 희화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좀 고민과 전략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50 청문회 말씀하시니까 그 50 청문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스타 정치인이 그럼요. 등장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일종의 국민적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장 기자님이 전망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특검법까지 어쨌든 일사천리로 가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죠? 그렇게 그렇죠. 될 걸로 예, 보세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 계속 보이콧을 하더라도 네, 특검법까지 특검법은 계속. 의결을 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거부권 행사를 하시겠죠.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할 거고, 제가 국회 다선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최소 3번 이상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입법하고 이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하고 이게 돌아오는 한 번의 사이클이 2달 정도 된대요. 네. 그러면 또 다시 거부권 행사 들어오면 그걸 또 다시 또 법을 또 만들어서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달짜리 3번이니까 최소 최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3번.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법안들까지 하면 역대급 거부권 행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어쨌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청문회 이벤트 있으니까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되겠죠, 당연히. 뭐 현재 여론조사를 나오는 보면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만들었던 것처럼 친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조직적으로 밀어붙이면은 한동훈 제끼고 당신이 당대표 될 수 있으니까 당신 나와요. 이렇게 막 꼬드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번엔 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전당대회 룰도 바꾸지 않았어요? 아유, 똑같아요. 그게 뭐 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고, 거의 당원에 준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대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전 국민 전체를 조사하니까 뭐 한 40% 정도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건 국민 전체라서 저중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70% 가까이 또 그럼요. 나온다고 그래요. 되는 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친윤의 반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철규 의원이 아니 뭐 검찰의 한 중간 간부급 되는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시켜서 뭐 전권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선거 다 망하고 그런 사람이 어대한으로 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조정훈 의원은 비교적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대한 이 분위기 끌고 가는 거는 해당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위 그 영남 보수들이 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토하면서 흐름과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한동훈의 맞수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뭐 좀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대한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런 전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친윤계의 반격 또는 공격, 비판 이것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은 해봅니다. 아니, 이제 친윤계 의원들 얘기에 동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선거를 지휘했잖아요. 대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당대표 선거에 나서 또 당선이 된다는 거는 그 당은 어떤 당이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사장 이렇게 선임했는데 사장이 대폭 적자 내고 막 사원들 다 해고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사장으로 선임되는 것 같은? 그 이재명 당대표는요? 대선 지고 지방선거 졌는데 당대표 됐잖아요. 총선 이겼잖아요. 그거는 당대표 된 이유잖아요. 그러면 또 하여튼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는 뭐 어때요?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는 달라요? 선거를 이겼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선거를 지금.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되기 전에는 그때.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당대표 나오냐고 막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무조건 나가서 얼굴 많이 비추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많이 언급되면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그렇게 좀 인지도와 지도가 높은 분이 없어서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 당위성을 넘어서서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좋은 겁니까, 장 기자님? 여당 대표가 어떤 분이 되는 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우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당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보수 국민 정당이 권익위가 아니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좀 나와야 된다. 옛날에 저기 스위스인가 스웨덴의 그 무슨 방송인이 따룬가 하는 여성이 한나라당을 상대 전 세계 이런 보수 정당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새로운 보수 정당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개혁신당을 좀 주목해서 봅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보수 정당이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왜 벌레 잡아요? 아니, 지금 동의 안 하신다는 동의 안 한다는 얘기네. 보수파 정당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파리를 잡았어요. 장윤선 기자님에 대한 불만을 벌레한테 아니요. 저는 장 기자님 말씀에 거의 99% 동의를 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렵죠. 네. 그 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나중에 한번 토론해요. 네, 다시 토론하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님이 나도 이 정부 싫지만 민주당 지지 언론도 정신 차려야 할 때 새로운 민주당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그분에게 말씀 주시고 커피 쿠폰한 열정 드리세요. 네, 나나부님 미국 좋아하는 분들 왜 미국 의회는 다자 독식인데 다자 독식 우리나라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름님이 대통령이 일을 안 하니까 국회라도 빨리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좋은 댓글 많이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주시고 보내드릴게요. 대통령이 일하면 더 큰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낫다고. 취소합니다. 이 발언. 네. 맞는 것 같아요. 에이! 예, 비슷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 발언으로 장윤선 기자님이 대기실에서 저보고 하라고 시켰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하시는 건 다 장 기자님이 시키셔서 장 선생님 말씀. 이런 음모론 무섭다.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하고 참 진보 하실래요? 김준일 평론가가 이거 제안했는데 거부했거든요. 얼굴 천재하겠다. 참 진보 하라고 할 때 얼굴 천재하겠다고. 저 참 진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참진보 장윤선 기자님 정치가 경제하다 시간에서 오늘 핫한 이슈 너무 잘 평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요.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더님 오셔서 이거 정말 자극적인 얘기인데 여성 1년 조기 입학 보고서가 KDI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대남과 소통하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미국에서 새로운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 장윤선 기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 중에 KN-23으로 명명된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이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 이제 오래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전 투입에서는 다량이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에 미사일은 좀 쓸만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별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노후 재고된 어떤 포탄, 러시아와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생산이 재가동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신형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커지는 건데 올해 왜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그렇게 많이 방문했는가도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보다는 군수 분야에서의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데 더 중한점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얼마나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무기 생산에 있어가지고의 공급망 형성이라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번 역은 판교 테크노폴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angyo Techno Valley Station.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코너입니다. 판교를 잘 진입하셨어요. 네, 지하철역 안내방송 잘 들으셨죠? 판교의 지평선 이야기 전해주실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소에도 멋있는데 오늘 더 멋있어지셨네요. 항상 좋습니다. 근데 판교 오늘 주제도 너무나 이렇게 아주 새로웠어요. 외모도 새로운데 그 이발하신 것 같은데 주제도 판교 기업들 얘기가 아니고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 남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은 아마 좀 관심이 갈 만한 또는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됐던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정서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또 약간 공감이 갈 만한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양성평등이 지금 교육 현실과 맞을까 하는 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공감이 갈 만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여성이 억압을 받아온 것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여성들의 권리 신장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고 특히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판교 기업들 얘기가 아니고 판교에서 아들 키우는 얘기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제 전직은 이제 10대 남학생이었고요. 20대 남학생이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현직은 이제 10대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판교 주민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들이 예전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사실상 관습에 제도와 관습에서. 근데 지금 많이 들어와서 남성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 갈등과 이 굉장히 많은 좌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우리가 이대남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세대에.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계속 뭔가 남자아이들이 뒤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게요. 근데 그 얘기 듣다가 제가 사전에 그 보내주신 내용 보다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멘트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이 방송에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성을 남성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게 저출생 대책이다 이런 얘기가 담겨있는 보고서에서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내주신 내용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그 부분이 딱 뭐 한 두 문장 정도로 나오는데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라는 걸 고려해서 여성들이 1년 일찍 입학을 시키면은 정년기가 됐을 때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거다. 막 뒷부분이 좀 이제 말이 좀 개벽다구 같은데 앞부분에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라는 부분은 이게 뭐 맞는 문제의식이라고
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에서 이제 저 차이가 난 건데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리처드 리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성평등이 약화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남성을 1년 늦게 입학시키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책에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책도 있고 인터뷰도 있습니다만 리처드 리브스라는 인물은 계층, 계급 부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경제불평등 전문 경제학자입니다. 그 영국 출신이고 영국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여러 기관을 거쳐서 지금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래 중산층 협의체 소장을 맡고 있고 또 아동가족센터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대 80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그 드림 호더스, 그 기회사재기라는 책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목, 그러니까 여성을 1년 일찍 입학시킴으로써 남녀 평등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2022년에 냈던 Of Boys and Men, 국내에 뭐 소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소년과 남성 뭐 이런 남자아이들과 남자 어른들 이런 예, 뭐 좋습니다. 이런 얘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책에서 남성 계급의 퇴조 그리고 남성 정책의 필요성 이런 거를 역설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니 그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뭔가 남성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놀라운데 그리고 듣고 보니까 리처드 리브스 이분은 브루킹스는 굉장히 또 저명한 정책 연구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경제적 불평등 연구하는 분이네요. 20대 80의 사회 같은 거는 불평등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네. 그러면은 남성들이 지금 뒤처져서 불평등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요. 미국의 1972년에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타이틀 9이라고 보통 부르는 법인데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문을 보면은 미국의 어떤 사람도 교육과정에서 성별로 인해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조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목, 상담, 경제지원, 건강보험, 주거, 운동 기회 이런 게 제공돼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50년 전에 제정된 법률인데 그럼 그 5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사회 변화를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보실 그래프는 연도별 성별 미국 학사학위 취득 비율, 미국 대학 졸업 비율입니다. 파란색이 남성이고 초록색이 여성이죠. 이게 이제 맨 앞부분이 70년대고 맨 뒷부분이 2023년인데요. 그러면은 한 80년대부터 크로스가 시작이 된 거죠. 여성이 더 많아진 거죠. 1972년의 수치상으로 보면은 남성이 16%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이 18%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졌어요. 더 벌어졌는데 네.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대학 졸업률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률도 6%포인트 차이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과목별로 봤을 때 영어는 여학생이 4분의 3학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학은 동률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성평등이라는 주제가 항상 이제 뭐 여성의 권리 신장, 여성의 어떤 학력 신장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이 법의 목표가 달성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OECD 국가별 성별 학사 학위 취득 비율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만 그렇다는 게 아닌 걸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쯤에 지금 빨간 네모로 된 게 미국인데요. 오른쪽이 여성이 더 많은 거고 왼쪽이 더 남성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나라들은 모두 여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대학 졸업하는 여성이 이 모든 선진국에서 다 맞습니다. 남성보다 비중이 높다. 여기 지금 한국은 없는데 맨 위에 독일이 있고 맨 아래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와, 다 선진국, 이탈리아도 중간에 핀란드, 벨지움 뭐 웬만한 예. 복지국가들도 다 있고. 이 앞에 봤던 그래프에서는 저 차이가 한 18%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조금 다른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미국이 10% 조금 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노르웨이 보면 그 2배예요. 거의 2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가네요. 그렇죠. 남성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이 대졸 비율이 아주 낮다는 낮다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미국 고등학생의 성별 성적 분포입니다. 성적 분포입니다. 네네. 성적이 아니고. 자, 오른쪽이 성적이 잘 나오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왼쪽이 상위 10. 하위권이고. 왼쪽이 10분위로 했을 때 이제 맨 오른쪽이 최상위권, 맨 왼쪽이 최하위권인 거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뭐 퍼센티지가 다르게 1등급에서 10등급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오른쪽이 1등급이면 오른쪽이 1등급, 그리고 왼쪽이 이제 오른쪽이 상위 10%, 왼쪽이 하위 10% 맞습니다. 이런 식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색이 여학생이고 파란색이 남학생이거든요. 오, 여학생이 상위권에서는 한 3분의 2가 여학생이고 이건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어. 하위권에서는 한 3분의 2가 남학생입니다. 이게 그냥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그러네요. 성적이라는 게 다만 단지 그 시험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종합한 내신 성적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종합생활기록부를 생기부를 계량화한 어떤 그렇죠. 수치. 수치화한 그런 수치들. 미국에 또 그런 과외 활동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네. 체육도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음악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게 근데 뭐 그럼 이거는 또 미국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핀란드에서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여학생 20%가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남학생은 9%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래프 또 보실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남학생이 뭐 수학, 과학 같은 걸 좀 잘하고 그렇죠. 여학생들이 언어를 잘하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15살 학생, OECD 국가들의 15살 학생들의 성별, 과목별 성적 차이입니다. 15살 학생의 학습 능력을 봤을 때 수학은 남학생이 약간 더 잘해요.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과학은 여학생이 오히려 조금 더 잘하는 걸로 나오고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이게 읽기 성적인데 미국에서 영어니까 이거 국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OECD니까 뭐 꼭 읽기만 나오는 건 저 영어만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학생이 월등히 잘하는 거죠. 지금 30% 정도 잘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아까 타이틀 라인이라는 여성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 같은 게 통과가 네. 되잖아요. 네. 뭐 여러 나라들이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 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 수학 같은 걸 뭐 묶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해서 이제 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템에서의 여학생들 성적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작 여학생들이 계속 잘하던 과목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너무 뒤처진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과학하고 수학 교육을 시켰더니 여학생들이 더 남학생들보다 더 잘하게 됐고 원래 잘하고 있던 언어 같은 거는 그냥 계속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여학생이 맞습니다. 더 잘하게 됐다. 이건 뭐 그럼 이제 성별 차이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뭐 그러네라고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여기에 이제 소득 문제, 계층 문제가 결합이 되면 약간 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그게 인종이 결합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소득별, 성별 대학 진학률인데요. 다시 똑같이 초록색이 여학생이고 파란색이 남학생입니다. 학부모 소득이 낮을 때랑 높을 때를 보시면은 높을 때 잘 사는 집 아이들에서는 남녀 격차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학부모 그 가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돈 학부모 많은 소득이 집, 높아지는 거죠. 돈 많은 집안이고 맞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집안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형편이 안 좋을수록 남녀 성별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대학 진학률에서. 잘 사는 집은 남녀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대학 진학률이. 네. 지금 어려운 집은 0 쪽으로 갈수록 점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종 문제로 이렇게 완전히 치환해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 가정에서 남학생 한 명이 대학 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비율은 그동안 이제 여학생은 2명이 학위를 받는 걸로 나타나는데 한 2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불평등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 남학생들의 현실, 우리 사회에서의 또는 국제 사회에서의 남학생들의 현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리처드 리브스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근데 시험 성적, 단순히 시험 성적, 무슨 IQ 이런 지능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시험 성적을 내면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신 성적까지 종합해서 평가를 내고 입시에 반영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의 교육 제도에서는 여성들이 잘 적응했고 더 유리하다는 거죠. 현재 교육 제도에서는 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왜냐하면 현재 교육 제도라는 게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이던 때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게 지금 뒤집혔다고 해서 여성이 훨씬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거를 페미니스트의 음모다라고 하면 이건 웃기는 얘기가 되죠. 한 뭐 100년 전에 교육 시스템이 고안됐다면 100년 전에 교육 시스템 고안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일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남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키우는 게 처음 교육을 디자인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냐? 리처드 리브스가 얘기하는 이렇게 된 원인은 여성들의 성차별 장벽,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벽이 제거가 되면서 그게 제거됐더니 까놓고 보니까 이게 여학생들의 강점을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여성들이 비교적으로 뭐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게 뒤늦게 발견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리처드 리브스가 얘기하는 이 미국 교육 시스템, 뭐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교육 시스템이 여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남학생한테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재밌는 부분입니다. 남학생들의 뇌가 늦게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뇌? 이게 그 학교 늦게 보내야 된다는 그 이유인 맞습니다. 거예요? 그 문제에서 이제 이게 엉뚱한 결론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매력 얘기를 왜 했어 그러면? 그로 가지 않고 이게 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갔으면 조금 이제 좋았을 텐데 어쨌든 리처드 리브스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현대 교육이 지금 충동을 제어하고 계획성이 있고 체계성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훈련을 요구를 하는데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건 참을성이 있다는 거라고. 그렇죠. 네, 엉덩이 힘으로 공부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근데 뇌 전두엽 피질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건 사춘기에 발달을 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년가량 늦다고 합니다. 한 그래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충동 억제와 감각 추구를 비교한 겁니다. 왼쪽이 소녀들이죠. 여성이고 오른쪽이 남성인데요. 충동 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충동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뇌 내에서. 감각 추구는 감각 추구를 하는 기능입니다. 노란 선이 감각 추구고 빨간 선이 충동 억제거든요. 충동을 억제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지금 저 가로축이 나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를 먹는 건데 이게 계속 높아져요. 빨간 선은. 그리고 노란색 감각추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가로축의 맨 끝에는 지금 24살, 25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맨 왼쪽에는 10살, 11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충동 억제하는 선이 한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감각 추구를 억누릅니다. 그러니까 감각 추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맞습니다. 싶은 거고 충동 억제는 그런 걸 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게 만나는 점이 한 14살, 15살부터 16, 17 이 청소년기 잠깐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만 약간 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게 약간 아주 지금 요 색칠한 만큼 정도만 나오는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좀 이제 감정을 억누르고 현재 교육 시스템이 요구하는 충동 제어, 계획성, 체계성 이런 거를 계속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우리의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감각 추구가 충동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을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랬기 때문에 다 같이 그래서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학이 되면은 여기서 이게 차이가 나고 성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줄곧 이 감각 추구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재밌는 거, 더 신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공부가 그거가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공부보다 재밌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저 시스템의 어떤 좀
시스템이 여성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리처드 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필요한 능력을 화학 숙제 능력이라고 불러요. 화학 숙제요? 네. 화학 숙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학 숙제. 뭐 이렇게 니베 씨, 나마 씨 뭐 이런 거 외우고 조기율표 이런 거 외우고. 예. 화학 숙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좀 숙제라고 메모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숙제하고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나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은 사춘기 시기에 일시적으로 감각 추구가 아까 색깔됐던 부분만큼 앞서긴 하는데 그때도 적절한 균형이 유지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남학생의 뇌가 늦게 발달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학교를 1년 늦게 보낼 게 아니고 10년 늦게 보내야 되겠는데요? 25살에 중학교 보내고 이래야 되겠는데. 두 번째 이유 리처드 리브스가 지적하는 것은 남성 교사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교육의 남교사 비율이 23%라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남성 교사가 없는 게 남학생들의 이 학습에 왜 지장이 되고 그게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남학생들한테 남자 선생님들이 롤 모델이 돼줄 수 있고 지금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거는 남학교를 나오셔서 저도 남학교를 나가서 뭐. 근데 남자 선생님은 남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겠죠. 왜 얘가 지금 골치 아픈지. 그다음에 특히나 남학생이 뒤처질 수 있는 언어 같은 과목에서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직업교육, 기술교육 같은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사실 이런 실습 위주의 학습이 남학생들의 학습 방식에는 훨씬 더 적절한데 이게 남학생 친화적인 교육이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아서 이게 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이 한계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리처드 리브스가 약간 비유를 통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학생들을 섬세하게 다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사실 남학생이 더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난초와 민들레로 비교를 하는데요. 난초 같은 경우에는 자랄 때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민들레는 뭐 어디 있어도 그렇죠. 잘 자라잖아요. 네. 환경적 조건으로 보면은 남자아이들이 오히려 난초 같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우리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규명한 어떤 연구는 없었대요. 네. 남자애들이 난초고 여자애들이 민들레 같은데 다만 이제 실제 어떤 연구를 보면은 가족의 소득 수준하고는 별개로 봤을 때 동네의 빈곤, 우리 동네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게 남자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더 컸대요. 여자애들보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성적이 부진했을 때 남자아이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남학생들은 가만히 있는 걸 힘들어하고 또 주의 집중하는 걸 또 어려워하고 몰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담을 하고 병원을 가고 약물 치료까지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미국의 학령기 남학생 23%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ADHD 같은 걸 포함하는 건데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아이들이 ADHD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얘기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남자아이들 경우를 훨씬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남학생 23%라고 했는데 남학생 4명 중에 1명이 발달 장애라면은 그 장애가 있는 게 정말 학생이겠냐, 이 시스템 아니겠냐라는 게 리처드 리브스의 주장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까지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남학생 1년 좀 늦게 입학을 시키자. 여기서 나오는군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레드 셔팅이라고 하는데요. 레드 셔츠, 그 빨간 셔츠라는 게 원래 대학 운동선수들한테 1년 쉬도록 할 때 쓰는 그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을 1년 늦게 시키는 거. 특히 이 좀 뭐 중산층 부유층들이 사립학교 보낼 때 1년 늦게 보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원령 때문에 나이가 제일 어린 축으로 될 때 이 발달 문제 때문에 부모가 신경을 써서 학교를 1년
늦게 보내는 걸 레드 셔팅이라고 하는데 리차드 리브스는 레드 셔팅을 지금 뭐 부유층들이 한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성 교사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본격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책의 뉘앙스를 보면은 읽히는 대목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인지 능력,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을 과대평가해왔기 때문에 이 입시 전형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장님은 학력고사 세대니까. 네, 학력고사 세대지만 그다음에 뭐 이제 정시, 수시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수능 도입해서 세대가 저 같은 있다. 수능 세대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시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뭐 특별 전형 막 무수히 많잖아요. 네, 학종 뭐 맞습니다. 내신, 수능 뭐 굉장히 다양화됐죠. 예. 근데 이제 이 시험을 잘 보는 능력하고 시험 외에 어떤 다른 활동을 갖다가 잘 하는지를 평가하는 그 부분에 균형이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이 균형이 넘어져 있는 저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라면은 이걸 좀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지금 이 현재의 제도가 어떤 특정한 성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거를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저는 100% 공감 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식이고 앉아서 맨날 다 외워서 시험만 딸딸해서 시험 보는 교육이지만 핀란드는 안 그렇다. 노르웨이는 안 그렇다. 미국도 사실 안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미국이나 핀란드, 노르웨이도 굉장히 여성이 더 높은 학업 성적을 성취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종합 뭐 생기부 전형 생기부를 수치화한 그런 성적에서 여성들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라는 건 지금 현실인 거고요. 이거는 좀 이게 문제냐 아니냐 해서 리차드 리브스는 이건 문제다. 리차드 리브스가 아들이 셋이래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아들들을 보면서 이제 겪어왔던 그런 네네네. 어떤 네. 문제의식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문제냐 아니냐 해서 시작했을 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여성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망설인 게 있었고 그래서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문제라고 보고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유,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이대남 현상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미치는 여파가 일단 그런 정치적인 것들, 정치의식이 정말 지금 우리 20대 이하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은 저출생 문제라는 것도 결국 혼인 기피 현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혼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이렇게 남녀 간에 격차가 생기고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저출생 맞습니다. 문제도 풀리지 않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창 시절의 경쟁에서 남성들이 좀 뒤처졌기 때문에 겪는 아픔 이런 게 이대남 현상의 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은 뭐 이대남 현상이 막 이렇게 화두가 됐을 때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대남 현상이라고 지금 뭐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만은 뭐 모든 20대 남성이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이게 뭐 약간의 좀 사회 극우화 현상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중도 세력이 뭐 과반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강경 우파가 굉장히 약진한 걸로 나타났죠. 특히 그렇죠. 20대 그 프랑스의 그 조르당 바르델라라는 국민연합 대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29살이던가요? 아주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고 또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도 강경 우파 정당이 2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언론들이 했던 얘기가 젊은 층이었어요. 젊은 층 극우화 얘기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대남 같은 그런 얘기였던 거죠. 이제 글로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겨레에서 지난 3월에 냈던 기사를 보면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좀 글로벌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성평등이 과하게 촉진되면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성 비율을 전 세계 전 세계 여론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남성들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세대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왼쪽 그래프의 네. 파란색 부분일 텐데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Z세대 제일 젊은 게 Z세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 하는 여론. 젊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 이게 여기에 보면 한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정치 사회적 성향을 세대별로 구분하는 경향과 달리 Z세대는 남녀 간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 세대는 Z세대는 한 세대가 아니라 남녀 각각의 두 세대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래프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남성은 남성답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젊은 분들이 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아니 젊은 분들이 같이 양육도 분담하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실제로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극우화한 경향이라고 볼 수 의식은 있는 다른 거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리처드 리브스는 이제 교육 시스템을 들고 있지만은 공공에서의 노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노르웨이 정부 같은 경우에 남성평등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2년에 출범을 해서 지난 4월에 이제 정부에 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남성이 이 대목을 그냥 읽어볼게요. 남성이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지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의 평균 소득이 여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여전히 성평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남성이 자살률이 가장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를 더 자주 그만두고 남성이 여성과 같은 비율로 고등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과 성공하기 위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어떤 좀 사회적인 고민, 동참, 참여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었던 거죠. 그러네.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뭐 이런 논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 세대에서는 남성들에 대해서 남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막 열내면서 얘기했던 오프닝은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 못하고 했던 말이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 보고서가 잘못된다 보니까. 그래서 매력을 넣는 바람에. 네. 이제 그 리처드 리브스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에 14살짜리 아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뭐 무슨 얘기를 해준다면 뭐라고 하고 싶냐. 제 아이가 마침 14살, 12살인데 어떤 얘기를 할까? 리처드 리브스의 얘기입니다. 학교에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건 네 잘못만은 아니야. 그냥 제도가 너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두 번째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페미니즘 때문이라거나 사회가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야. 남자애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져야 하기 때문에 여자애들을 억눌러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인터넷 어두운 곳에서는 그런 말들이 막 달콤하게 흘러다닐지 몰라도 그거는 아무런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거야. 나는 네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 모두는 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도 우리에게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아빠가 얘기하는 것 같네. 연구자 얘기인데 어쨌든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 마음속에 결론이 하나 딱 섰는데 네. 정책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부 지금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장관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폐지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로 만들면 되겠네요. 남성에 대한 평등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서 무슨 뭔가 잘못된 건 여성들 탓이고 이게 잘못된 건 남성들 탓이고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정리 감사합니다. 판교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남녀가 같이 연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같이 신장된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네. 김혜원 비인크립트 한국 1번 리드하고 같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남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내일은 12시 반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오셔서 같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혜원 리드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